2007년 8월 30일 날 발생한 사건이고 전현주 아동 유괴 네. 사건이고 이 당시에 전현주가 8개월 임신 8개월에 사실 거의 뭐 만삭의 임산부였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좀 놀라웠던 기억난다. 것 중에 하나예요. 맞아. 초등학교 여학생을 유괴한 20대 여자가 몸값으로 2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영어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초등학교 2학년 박대양이 20대 여자에게 유괴됐습니다. 사건은 서울 서초구에서 이제 영어 수업을 마치고 귀가를 해야 하던 아이가 네.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막 찾다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어떤 젊은 여성이랑 함께 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엄마가 바로 이거는 유괴라고 생각을 해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 이제 경찰들이 집에 찾아와서 그 뭐 전화기나 이런 데에 다 그 위치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달고 일단은 이 유괴범의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종 3시간 만에 이제 첫 번째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잘 있어요. 첫 번째 전화는 너무 짧게 통화를 해서 그냥 아이는 잘 있다 요 정도로만 전화를 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통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어디서 전화가 오는지 그 위치 추적을 그 경찰이 전혀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게 다음 날 31일이 되어서 다시 한번 전화가 옵니다. 그때는 조금 전화를 길게 해서 이 유괴범의 어떤 전화하는 장소를 특정하는데 이 당시 유괴범의 요구 사항이 2천만 원을 가지고 명동 어딘가로 나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잘 있어요. 우리 애기 뭐 밥은 좀 먹나요? 원하시는 게 뭔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2천만 원을 주지. 2천만 원이요? 아니요, 시간 끌 것도 없고. 한다거나 딴 짓을해서 그 카드가 우리 손에 못 들어오면 그렇다면 못 보는 거지. 아, 그러면은? 어디서 전화를 했는지 발신 추적을 했더니 명동에 있는 한 공중전화에서 발신 이력이 있다라고 해서 그 공중전화를 사실 거의 떼가서 거기에 있는 지문까지 채취를 하는 식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거든요. 이 당시만 해도 아직 이게 공개 수사가 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사람들은 다 몰랐던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공중전화 인근에 있던 시민들에게 인상착의를 물었는데 시민들이 키가 작은 젊은 여성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같은 날 밤 9시에 한 번 더 전화가 오거든요. 그날 전화에서도 다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2천만 원을 가지고 어디로 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미 명동에서 발신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형사들이 명동에 이미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화하는 동안에 이 발신의 위치를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동의 한 카페에서 전화가 걸려왔다는 걸 확인하고 전화를 거의 하는과 동시에 경찰들이 그 현장 카페에 막 올라가요. 출입문도 하나밖에 없었고 출입문도 이제 봉쇄를 하고 현장의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을 이제 다 확인을 하는데 당시에 13명이 있었고 12명의 여성과 한 명의 남성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중에 특히나 이 전현주는 당시에 임신을 하고 있었는 누가 봐도 임신부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내가 놀라서 너희가 이렇게 경찰이 들이닥쳐서 출입문도 봉쇄하고 사람들을 막 조사하니 아이가 너무 막 놀라서 내가 바로 병원을 가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을 자꾸 나가려고 해요. 근데 막 사람들도 주변에서 임신부가 저러니까 내보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고 경찰도 사실은 딱히 특별한 용의점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임신부 여성의 그 지문만 채취하고 그냥 돌려보내줬고요. 나머지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간단한 신분 조회와 지문 채취만 한 후에 이제 그 카페에서 이제 나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렇게 좀 사건은 일단 종료가 되고 결국 범인 검거는 못한 거예요. 비공개 수사 기간 동안. 그래서 실종된 지 5일 만에 경찰이 이제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하고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하자마자 정말 전 국민적인 관심과 또 이 피해자가 살던 지역에서 거의 모든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막 찾고 또 인터뷰도 하고 각종 제보도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어떻게 얘기하면서 애를 데려가든가요? 그 언니가 오면서요. 우리 좀 가서 여기 다니냐 그랬어요. 쌍둥이 2명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엘리베이터 타는 걸 봤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학생들은 유괴 용의자의 수배 전단을 손에 쥐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한편 서초 구민들도 내일 저녁 양을 찾기 위한 긴급 반상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잡지 못하다가 한 9월 11일경에 어떤 중년 남성한테 전화가 와요. 네. 경찰에. 전현주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왜 전화를 했는지 들어봤더니 전현주가 집에 며칠째 들어오지 않는다. 내 딸이 들어오지 않는데 내 딸 집 앞에 며칠째 계속 형사들이 좀 왔다 갔다 한다. 왜냐하면 그때 카페에서 있었던 그 안에 네. 사실 범인이 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현장에 그 13명에 대해서 경찰이 계속 확인을 좀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 협박했던 그 목소리가 있잖아. 2천만 원을 달라라는 그 목소리를 들려주니 이 아버지가 내 딸이 맞다라고 했고, 그리고 지문을 그 공중전화에서 채취한 지문과 전현주의 지문을 확인해 보니 일치하는 것도 이제 경찰이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전현주가 이제 범인으로 완전히 특정이 되고 결국에는 실종 14일째에 그 전현주는 신림동의 한 여관에서 체포가 됩니다. 아이는 어떻게 예. 됐죠? 아이는 안타깝게도 유괴를 해간 당일에 이미 목 졸라 살해했던 걸로 밝혀졌어요. 이후에 집에 전화하면서 돈을 요구했을 때도 이미 아이는 세상에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오늘 검거된 방대양 유괴 용의자 중 한 명인 전현주 씨가 지금 서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일단 1,000여만 원의 카드비 때문에 신결동집이 차압당한 적이 있는 데다 지난 1일까지 값으로 껴있던 300여만 원의 카드빚을 갚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30분쯤 서울 사당동 51살 이모 씨의 2층 건물 지하실에서 방향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양은 목이 졸려 숨진 듯 목지 위에 상처가 있었고 입과 코에는 청색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아니 실종 14일째면은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을 놓친 거 아닌가요? 네, 실종 사건의 골든타임은 3시간이에요. 3시간 이내의 아이를 찾으면 생존 확률이 75%이지만 그 시간 안에 찾지 못하면 사실 사건도 장기화되고 아이가 살아있을 확률이 현저하게 확 떨어지는 거라고 하거든요. 이미 14일이라면 아동 유괴 사건에 있어서는 상당히 시간이 좀 지체가 된 거고 골든타임은 사실 놓친 거죠. 그렇지만 어머니는 바로 유괴임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빨리 했는데. 예, 어머니의 빠른 대처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 안 된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아파요. 부모의 제보로 범인을 알았다라고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아버지조차도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판단을 했었던 거고 나중에 이 전현주의 진술서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 아버지가 자살하라고 했다고 또 했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당시에 고위공직자였어요. 예, 꽤나 괜찮은 집안에서 유복하게 자라왔던 사람이고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다시 귀국해서 환경도 나쁘지 예, 나쁘지 않았어요. 문예창 작가의 새로 대학을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당시 남편을 만났다고 해요. 남편을 만났는데 이제 극단을 운영하고 그런 것도 별로 수입이 좋지 않고 극단도 좀 운영 상태가 안 좋고 재정 상태가 좀 열악해졌고 전현주 본인도 좀 낭비벽과 사치가 좀 심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빚이 생겨났고 이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를 유괴해야겠다. 그리고 당시에 이 아이가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아이를 유괴하면 내가 원하는 정도의 돈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한 거죠. 박대양을 유괴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던 전현주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는 8살짜리 어린이를 유인해 목졸라 살해하고서도 아직 살아있는 양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무겁다고 밝히고 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906년에 뉴욕의 맨하탄의 한 상류층 집안에서 정원사까지 포함해서 그 집안 가족이 6명이 장티푸스에 걸려요. 이게 되게 또 특이했던 게 보통 장티푸스는 이제 위생 상태가 안 좋은 데서 발발을 하니까 가난한 구역에서 장티푸스가 보통 터지곤 했는데
여기는 이제 굉장히 고급 주택가였거든요. 조사관이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해가지고 막 온갖 데를 다 뒤지죠. 이 집 뭐 변기가 이상한가? 이 집에서 마시는 물이 문제가 있나? 근데 굉장히 이상한 게 보통은 뭐 그 동네에 뭐 물이 오염이 됐다 아니면 그 동네에서 쓰는 농장 채소에 문제가 있었다 이러면은 다른 집에서도 좀 걸려야죠. 네, 하거든요. 근데 너무 이 집에서만 딱 6명이 발생을 한 거예요. 다른 집이랑 막 비교를 해도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집에 특별한 요소가 하나가 있었는데 장티푸스 터지기 전에 그 집에 요리사가 바뀌었어요. 요리사가 왔는데 장티푸스 환자가 6명이나 발생을 하니까 그 요리사가 다른 데로 갔어요. 이 요리사 이름은 메리 멜런이라고 하는 여성이었고 가족 없고 아일랜드에서 이민 온 중년의 여성 요리사였어요. 그리고 이때 막 등장한 이론이 있었는데 무증상 보균자라는 개념이 이제 세균 학자들한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해요. 요즘 무증상 하는 그 네, 무증상. 그렇죠. 네. 증상이 없는 거죠. 증상이 없죠. 나는 그 병에 걸리지 않으니까 증상도 없고 하지만 그 균은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전파는 하고 미국에서는 이때까지 무증상 보균자가 발견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조사관이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요리사가 혹시 그 내가 말로만 들었던 무증상 보균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요리사가 일했다는 집들을 막 찾아봐요. 막 찾아보는데 그 집에서는 계속 장티푸스 환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딱이네, 그러면. 딱이죠. 22명이 22명. 네, 발병을 했고 사망자도 있었어요. 그렇겠네요. 네. 이제 결국 이 메리 멜런이 일을 하고 있는 주방까지 갔어요. 메리 멜런을 만나가지고 아, 지금 당신이 장티푸스 균을 가진 것 같다. 빨리 진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당신 대변이랑 소변이랑 혈액을 채취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메리 멜런이 요리용 포크가 있었어요. 그걸 들어가지고 이제 남자를 찍으려고. 당황스럽고 되게 모욕적으로 느껴져서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는 너무 멀쩡한 사람인데. 네. 결국 경찰이 출동을 해요. 메리 멜런이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쳤는데 경찰이 일대로 수색을 해서 잡아요. 팔다리를 잡고 구급차에 실어가지고 섬에 있는 격리병원으로 옮기기까지 해요. 탈출 못하게. 이 섬에서 뉴욕까지는 도저히 헤엄쳐서는 건널 수 없는 곳. 작은 배로도 건널 수 없는 곳. 뭐 본인 동의 안 받았죠. 뭐 법원 영장 뭐 이런 것도 없었죠. 가자마자 모든 옷을 벗기고 가운 하나 주고 전화 금지, 편지 금지. 그 뉴욕시 보건국은 메리의 대변, 수변, 피 결국은 다 채취를 합니다. 봤더니 장티푸스 양성 반응이 나오고 네. 무증상 보균자가 맞았던 거예요. 근데 그 판명 받은 후에 어떻게 됐나요? 그 사이에 병원에서는 이제 계속 뭔가 그 약을 먹여요. 약을 먹이고 대변 소변 약이 채취를 없잖아요 하고 아직 지금. 신약 테스트를 한 거죠. 아, 신약 테스트. 네. 메리를 상대로 신약 실험을 한 거고. 되게 오래 살아있는 장티푸스 환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무증상이니까. 네. 근데 거기서 인권이 좀 네. 침해를 당했네요. 많이 훼손이. 본인이 사인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실험 대상으로 쓰인. 네. 이 상태에서 메리가 되게 그 강하게 버티는데 메리가 정말 한번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날이 한번 와요. 어느 날 신문을 받았는데 이런 신문이 나온 거예요. 자기 이름이 뭐 장티푸스 메리. 메리 멜론. 자기 이름이 실려요. 해골이 있네. 해골이. 입김에서 요리하는 요리사의 모습. 요리를 하는데 네, 해골이 들어가고 지금 메리 멜런이라고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여자가 격리병원에 갇혀 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파가 실렸지만 사진도 얼굴 사진도 2개나 나와요. 자기 이름이 이렇게 공개가 되고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난 여기서 갇혀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여자 막 이런 게 나오니까 화도 나고 분노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기사가 전화위복이 돼요. 메리를 편드는 사람들이 좀 나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거 좀 심하지 않냐? 어떻게 사람을 3년 가까이 영장도 없이 가둬놓을 수가 있냐?
이런 사연이 알려지니까 어느 변호사가 내가 메리를 변호를 하겠다. 그래서 메리가 이 병원에 있는 도중에 겨우 법정에 가게 됩니다. 재판을 받으러 가요. 법정에 가게 하나요, 그래도? 네, 법정에 갑니다. 소송 상대는 뉴욕시 보건국. 메리의 주장은 이거죠. 나를 구금한 건 불법이다. 저는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사회에서 추방되어야 할 범죄자 취급을 받습니다. 근데 뭐 뉴욕시 보건국도 완강해요. 한 해에 뭐 몇만 명씩 장티푸스로 사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는 공중보건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메리는 위험한 보균자입니다. 구금해야 됩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메리가 졌을 것 같아요. 메리가 졌어요. 일단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일랜드계 이민자에 대한 당시 미국 편견이 있었고 미혼의 중년 여성이라 그랬죠. 네. 그리고 힘이 세고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렇죠. 혐오를 받는 전형적인 대상이었을 것 같아요. 법원 판결문이 이렇습니다. 본 재판부는 이 불행한 여성에게 깊은 동정심을 표합니다. 그러하나 질병 확산의 재발로부터 공동체를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방역이라는 게 진짜 기본권이랑 정말 어떤 지점에서는 정면 충돌을 하는데 메리가 이제 다시 병원으로 격리병원으로 가죠. 어떻게 됐나요? 그 이후에 소송에 진 이후에 소송이 진 이후에 뉴욕시 보건국장이 바뀌어요. 보건국장이 이제 새로 메리한테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나가서 요리사를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하면은 우리가 당신이 나가는 거를 동의를 하겠다. 메리가 이제 사인하고 그러겠다. 그리고 나옵니다. 메리는 사실 이제 요리사로서는 굉장히 유능했거든요. 수입이 높았어요. 이 고급 상류층 집안에서 요리를 일을 잘하는 네, 요리사였구나. 그런 요리사였는데 나와서 메리가 뭘 하냐면 세탁부를 해요. 세탁부는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수입도 낮고 생계가 솔직히 유지가 안 될 정도였어요. 네, 메리 가족도 없고 일단 메리가 생계가 유지가 안 되니까 뉴욕시 보건국을 상대로 이번에는 민사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소송 이 때문에 잘 제기한 거죠. 용감한 여성이군요. 네, 진짜. 뉴욕시 보건국을 상대로 5만 달러를 나한테 내라 이러고 소송을 제기를 하죠. 근데 져요. 또 저. 네. 되게 아이러니한 게 메리를 진단했던 의사들은 그때 메리를 가지고 논문을 쓴 걸로 되게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메리가 한 1년 있다가 자기 이름을 바꾸고 잠적합니다. 잠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맨하탄의 산부인과 병원에서 25명의 장티푸스 환자가 발병을 합니다. 또 사망자가 나오고 조사관이 출동을 해요. 출동을 해가지고 보는데 요리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요리사가 남긴 거 뭐 있어요? 하고 보니까 편지가 있대요. 편지를 봤더니 필적이 메리 필적이에요. 이름을 브라운 부인이라고 바꾸고 산부인과에서 요리사로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또 이제 터진 거죠. 이번에 또 터지니까 이번에 여론이 진짜 안 좋아요. 여론이 편들어주기가 이제 여론이 그 요리사만 안 하면 된다고 풀어줬는데 또 요리사를 하냐.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사람이 몇이나 죽어야 멈출 거냐. 신문 기사 막 이런 식이에요. 이 여자는 지역사회에 퍼뜨릴 독약을 자기 몸속에서 제조하고 있다. 결국은 이제 경찰에 잡혀가지고 다시 그 섬에 있는 격리병원에 독채 갑니다. 그 섬에서 이제 죽을 때까지 갇혀 지내요. 1915년에 들어가서 1938년까지.